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학 강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교재는 43쪽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부동산학 강론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총 6개 파트 내용이고,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 특히 수요 공급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경기변동 부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이야기는 주로 수요와 공급, 그래서 경제론 중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다 비중을 두겠습니다. 43페이지 부동산 경제론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페이지는 43페이지고요.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수요입니다. 수요. 두 번째가 공급입니다. 공급. 세 번째가 균형. 네 번째가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주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디부터 다룰 거냐면 수요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수요. 역시 페이지는 43페이지.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수요라는 말. 여러분, 수요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사는 쪽이다, 파는 쪽이다? 사는 쪽입니다. 그럼 얘는 사는 쪽이다. 그러면 이것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게 공급입니다. 그러면 공급은 사는 쪽이다, 파는 쪽이다? 파는 쪽. 수요는 사는 쪽, 공급은 파는 쪽.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듀얼 프로블럼, 쌍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를 잘하면 공급은 그냥 갖다 맞춰 놓으면 돼요.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렇다 하고 딱딱 끼워 넣으면 서로 대칭 구조로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의 개념정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는 쪽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걸 수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게 수요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게 소비고. 그러니까 수요라는 말과 소비란 말이 막 같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좀 더 수요를 정교하게 정의를 하면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지금 방금 말한 거를 써볼 텐데요. 판서를 하고 여러분이 뭐 필기하라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쓰는 거니까 노트 정리 기초과정에서는 안 하셔도 돼요. 잘 보세요.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뭐다? 수요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수요인데 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제일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또는 시점이다. 요게 일정 기간이 가리키는 말은 어떤 의미고, 이것과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거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따로 하기로 할게요. 그런데 일정 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일정 시점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기간과 시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따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구매했게요? 아직 안 했게요? 아직 안 했어요. 구매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 의사예요. 살 의사.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따라서 두 번째는 살 의사. 근데 이 살 의사가 내가 저거 사고 싶어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인데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 그런 의미에서 사전과 사후 할 때 사전적 개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리고 당장에 살려면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살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은, 살 능력은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구매력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매력. 살 능력을 좀 유식하게 구매력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식하게? 네,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수요는 다 유효 수요를 이야기할 거예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유효 수요. 잘하셨기 때문에 그냥 써볼게요. 원래 보통 기초과정에서 거기까지 제가 안 쓰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쓰면 유효 수요. 유효 수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 수요다. 이렇게 말해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근데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은 없어. 그런 수요도 있어요. 그런 수요는 그죠, 잠재 수요 그래요. 잘하신다. 혹시 결혼 예습했어요? 결혼 예습하지 않아도 돼. 우선 먼저 제가 조금 그렇죠. 민법이나 다른 과목에 먼저 하시고,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민법이나 그런 거 좀 더 먼저 연습하시고 결혼은 기초과정 잘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유효 수요다. 그런데 내가 사고는 싶은데 돈은 없다. 그런 건 잠재 수요다 그래요. 근데 잠재 수요도 왜 의미가 있냐면, 잠재 수요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돈만 생기면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수요란 말을 하면 언제나 유효 수요를 가리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살 능력이란 말을 할 때, 살 능력이 있다는 말은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돈이 있다 이 말을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하려면 내가 번 돈 중에서 세금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그럼 벌어들인 돈 빼기 세금,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처분 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처분 소득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기초과정에서는 여기까지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다 똑같이 이렇게 조금만 천천히. 가처분 소득. 원래 이게 1월 달에 가면 내가 하는 얘기인데, 잘하시네. 근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에서 세금 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기분이 좀 나쁘대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바꿨어요. 처분 가능 소득. 요게 뒷받침된 수요가 바로 유효 수요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매력이 있다, 살 능력이 있다, 그 말은 돈이 있다는 뜻이다. 돈이 있다에 좀 유식하게 한 말은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일본 말인데 제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그냥 쓰느냐? 시험에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에 대출금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대출금. 네, 대출금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대출을 많이 해주면 구매력이 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구매력이 느니까 부동산의 수요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면 구매력이 증가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늘까 줄까? 늘죠. 대출이 늘면 부동산의 수요가 늘까 줄까? 늘죠.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뉴스나 이런 기사들 같은 통해서 LTV, DTI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늘까요, 줄까요? 대출이 늘어요. 그러면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늘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는 는다, 준다? 는다. 대출이 늘면 구매력이 증가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는다. 그러니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연유예요. 대출이 들어서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아셨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수요 속에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제가 일정 기간과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으니 일정 기간과 시점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분을 잠깐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도 쓰실 거 없어요. 우리 교재 오른쪽 사이드에 제가 지금 있는 이야기들을 보존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일정 기간과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유량이라는 말이 있고요. 저량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량이라는 말은 뭐고 저량이라는 말은 뭐냐? 유량이라고 하는 것 일단 한자로 이렇게 써요. 흐를 유자 써서 유량이라고 하고요. 저량이란 말은 한자로 저장된 물의 양이라는 의미에서 저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량과 저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거를 영어로는 유량은 flow 이렇게 말하고 저량은 stock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1시간 동안 흘러 들어온 물의 양 내지는 흘러나간 물의 양 이런 개념이 뭐고 유량이고 현재 저수지에 괜 물의 양 이런 개념이 뭐고 저량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얘는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반면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간과 시점의 명시가 왜 필요한가 볼까요? 예를 들면 갑돌이가 사과를 먹습니다. 갑돌이가 사과를 먹는데 혼자서 사과를 100개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돌이가 혼자서 사과를 100개 먹는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많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딱 다가와요? 적게 먹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많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혼자서 100개 먹는다니까요.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3년에 100개 그럼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는 좋은 거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주 적은 거죠. 1년에 100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수한 편이지만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사람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개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이 먹는 거죠. 100개니까. 그죠? 하루에 100개 이건 사람이 아니죠. 기간을 어떻게 명시하느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지는 것. 이게 뭐다? 유량인 거죠. 그래서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그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 반면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해 명확해지는 개념이에요. 갑돌이하고 울돌이가 둘이 친구래. 울돌이가 말하기를 야 갑돌아 네 전 재산이 얼마야? 갑돌아 네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현재 네 재산이 얼마야? 이 뜻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재산이 얼마야? 그 뜻 아니죠? 따라서 재산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죠. 그럼 제가 현재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의 수 아마 여러분들도 학원에 와서 좀 놀라신 것도 있을 거예요.
11월 달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인원수가 몇 명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공부하시는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가는 에듀윌 학원들 오전반은 다 이렇게 강의실 차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공인중개사 많이 알고 시작해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3월 달에 듣는 분들은 마음이, 이 강좌가 지금 올라가서 3월 달에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기초 강의를 듣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건너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급하더라도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의 수, 이거는 뭐라고요? 저량이라고요. 그럼 이걸 확대시켜서 동작구의 인구 저량이고 서울시의 인구 저량, 인구수는 저량이에요. 재산도 저량이고.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유량과 저량에 관한 개념들을 답을 쉽게 찾는 요령들이나 이런 원리들을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 가볍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유량이다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 걸리는 것들은 뭐다? 유량이에요. 그런데 한 시점에서 가능한 것들은 저량이라고요. 그러면 신규, 분양, 새것 이런 것들이 주로 유량이에요. 신규, 새로 만드는 거잖아. 분양, 새것 그런 걸 적어놓으려고 하지 마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란 말이에요. 기존, 중고, 헌것 이런 거는 저량 개념이라고요. 이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신규, 분양, 새것은 주로 유량이고 기존, 중고, 헌것은 주로 저량이더라.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번 돈, 일주일 동안 번 돈, 한 달 동안 번 돈 이런 말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소득, 수익, 수입, 급여, 임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유량인 거죠. 여러분 생산량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사람이 하는 것으로 순간에 할 수 없잖아.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걸린다. 사람이 하는 것 생산량은 전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신은 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물론 허경영 씨 빼고 허경영 씨는 뭐 순간 이동도 하시고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런다면서요. 그죠? 네. 그 유튜브에서 막 내 눈을 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거를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유량이다. 그러면 생산량이나 거래량은 뭐라고요? 그렇죠. 유량이죠. 생산량이나 거래량은 유량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GNP 들어보셨죠? 국민 총생산.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혹은 GDP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다 1년 동안 따지는 거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까 제가 인구수, 재산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차대조표. 옛날에 대차대조표란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대차대조표란 말 안 써요. 그 말이 뭐로 바뀌었게요?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그 옛날의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에 어떤 것들이 기입되느냐? 거기는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빌린 돈, 부채라 그래요. 이 둘을 합친 걸 자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산이란 것도 배웠어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도 자산이지만 이렇게 내 돈 플러스 빌린 돈도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방금 말한 어떤 것들이냐면 내 돈, 자본, 빌린 돈, 부채, 그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량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동산이 1억이다 라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억이다 그게 아니라 한 시점에서 1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1억인 기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가치는 뭐다? 저량인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 재고죠. 재고량은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럼 이 한도 끝도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을 잘 할 것인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런 나열을 하면서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요. 제가 여기다 몇 개 쓰면 그걸 또 받아 적고 외우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진 않고 교통정리할 때 유량, 절량.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이 일반 경제학은 대상이 주로 어떤 거냐면 수명이 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느냐 짧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느냐 보면 부동산 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긴 물건이죠. 그럼 수명이 긴 물건을 내구재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구재. 수명이 비교적 짧은 물건을 비내구재. 그러면 경제학은 비내구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반면에 부동산학은 수명이 긴 내구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부지런히 오셨어요. 그런데 아침도 못 먹고 오셨다고요. 좀 조금 서둘러 오시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오셨어. 또는 뭐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좀 좋은 자리 맡기 위해서 서둘러 오시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오셨다. 그렇다고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못 먹고 오셨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1시간 끝났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떡 줄까?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뭐 떡 먹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피 한 잔하고 딱 마시면 배고픔이도 가시고 좋잖아. 그래서 떡 줄까? 그래서 고마워 하고 받아서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말하기를 작년에 만든 떡이야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에 꽁꽁 얼려놔서 괜찮을걸?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조금 찝찝하죠. 아, 많이 찝찝합니까? 네, 그러면 떡은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쯤 돼요? 떡은 수명이 짧죠. 네, 거기다 뭘 막 넣으면 좀 길어지긴 한데 안 넣고 그냥 하면 빨리 쉬죠. 팥 같은 게 들어가면 더 빨리 쉬고. 떡은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재고라는 개념이 존재하기가 어려운데 수명이 긴 물건들은 재고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럼 5년 전에 만든 아파트 상품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년 전에 만든 아파트 상품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의 개념이 형성되는 거지. 그럼 떡은 기존 떡, 기존 이런 개념이 형성되기 어려우니 따라서 이번에 새로 만든 떡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의 개념을 써요. 경제학은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 유량으로 분석해요. 그런데 부동산 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할 때 이번에 새로 만든 아파트도 의미가 있고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아파트도 의미가 있으니 5년 전에 만든 아파트는 절량으로, 이번에 새로 만든 아파트는 유량으로 분석해요. 그러니 결론은 부동산 학에서는 이렇게 유량과 절량이란 개념을 경제학에서 빌려왔는데 경제학은 이것을 수요 공급에서 유량으로만 분석하는 데 반하여 부동산학은 유량과 절량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한다. 그래서 유량의 수요도 있고 절량의 수요도 있으니 기간을 명시해서 개념을 정의하면 유량의 수요고 시점을 명시해서 개념을 정의하면 절량의 수요가 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간 밑에다 괄호 알고 시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 학에서는 절량의 수요도 있고 유량의 수요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을 뭐로 분석한다? 유량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부동산 학에서는 유량과 절량을 다 분석한다. 이유는 토지의 특성을 빌어오면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영속성 때문에. 수명이 길다. 영속성, 이를 완화시킨 말이 내구성 때문에 바로 재고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 재고, 이런 개념은 토지의 특성, 무슨 성과 결부된다. 그렇죠. 수명이 길다, 영속성과 결부된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을 제목 정도만 뜻만 쭉 이야기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뒤쪽 이렇게 쭉 내용을 공부해가면서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 지난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거 공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배경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떤 건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쓰지 마세요.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책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걸 죽으라고 쓴다고.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한국말로 해드리는데. 그래서 죽으라고 노력하시고 나서 나중에 결과는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하지 말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세요. 그러면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제 방법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렇다고 표정이 네가 하란 대로 내가 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개념을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의 개념을 이야기했으니 다음 단계 가봅시다. 자, 43쪽 아래로 넘기지 마시고 43쪽 아래로 가보셔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물건이 비싸졌대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많이 살까 조금 살까? 조금 산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산다. 그죠? 다시 비싸지면 조금 산다. 싸지면 많이 산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수요의 법칙 그래도 되고 수요 법칙 그래도 돼요. 가격과 수요량의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가격과 수요량의 비례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수요의 법칙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과 자연 법칙은 달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객관식 시험을 답할 때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항상 반드시 언제나 꼭을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외가 없을 때 그렇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그랬죠? 포함 관계에서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서 객관식 답하는 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말하기를 오늘 강의를 촬영하는 이 날은 2018년 11월 13일 현재. 그러면 2018년 11월 13일 날 우리가 강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계절상 뭡니까? 가을이죠? 겨울이야? 가을이죠? 늦가을이죠? 그럼 늦가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 온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의심하시는 분 가끔 겪어보니까 가을 지나면 여름 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 온다. 맞아 틀려요? 맞죠? 거기다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어도 맞죠? 왜요? 예외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연 법칙은 인과 필연의 법칙이고 확실성의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현상들을 관찰하고 사회 법칙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서 96가지나 7가지가 그러해. 근데 서너 가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여러분 물건값이 비싸면 수요량이 항상 줄어드나요? 아니죠. 물건값이 비싸니까 사람들 앞에 과시할 수 있어서 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비싸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것도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6가지나 7가지가 그러하고 서너 가지가 그러지 않는 걸 대등하게 두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둔다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격이 그런 예외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무슨 사회과학의 이론을 전개시켜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00가지 중에 대부분의 그러함을 원칙,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그러지 않는 것을 예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대부분의 수요량은 준다. 이게 수요의 법칙.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까 비싸니까 오히려 사는 것들은 예외.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며 부동산 가치는 높다는 원칙. 그러나 위험 혐오 시설처럼 접근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 예외. 이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외가 그렇게 있을 때는 항상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왜? 항상이란 말은 예외를 부정하는 말이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나 예외가 없을 때는 항상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뜻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요의 법칙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고 물건값이 싸지면 수요량이 늘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수요 법칙 혹은 수요의 법칙 그런단 말이에요. 수요 법칙.
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으자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앞으로 수요의 법칙 혹은 수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가격과 수요량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럼 이 수요의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수요 법칙을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낸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갖다 붙여보세요. 무슨 함수? 수요함수. 이해 가십니까? 수요함수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말로 표시한 게 수요 법칙이고 그림으로 나타낸 게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고 함수로 표시한 게 수요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배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야기할 거겠습니다. 수요 곡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요 곡선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 가격을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 수량을 표시하겠습니다. 수량. 그리고 수요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디맨드 커브라 해서 D자로 표시하고 얘가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바로 이 그래프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본은 여러분이 안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바로 그래프 분석부터 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의문의 내용들을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왜 여기다 가격을 쓰고 여기다 수량을 쓰는지. 이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그래프를 왜 이렇게 일사분면의 좌표축에 그리는지. 세 번째 의문은 수요 곡선은 왜 이런 모양을 갖는지. 질문 세 가지. 첫 번째, 가격과 수량의 좌표축이 왜 가격을 여기다 쓰고 수량을 여기다 쓰는가? 이게 1번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일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왜 수요 곡선이 이런 모양을 갖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가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다 과거를 청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기초과정에서는 차근차근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수학선생님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수학선생님이셨고 수학선생님도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수학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막 초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만히 그냥 계시라고. 해야 된다고. 제 경험에 의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가셨는데 물론 그분도 합격하셨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도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과정에서 주로 할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듀윌 노용학원을 강의할 때 바로 옆에 아이들 중학교, 중등부, 고등학교 가르치는 입시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수학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초과정에서 설명하는 얘기 다 들으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전화하고 저보고 강의 잘한다 그랬어요. 진짜 잘한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지금부터 잘할게요. 잘 보세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좌표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함수 형태로 제가 뭘 하나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F를 잡아 늘려놓은 게 함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 F를 잡아 늘려놓은 요거는 뭘 표시하는 거냐면 함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함수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 이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원인 변수다. 이거는 뭐냐면 결과 변수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설명하는 변수라고 말하고 이쪽은 설명되어지는 변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자극 변수라고도 말하고 이쪽은 그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 변수라고 합니다.
이쪽은 독립변수라고 말하고 이쪽은 종속변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2는 자고 일어나도 2요, 그 다음 날에도 2요, 영원히 계속 2이므로 2와 같은 수 2나 3 이런 수를 상수라고 말하고 x나 y처럼 숫자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변수라고 말을 하죠. 얘는 독립변수고 얘는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좌표축을 표시하게 되는데 좌표축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로 좌표축 이것이 x축입니까? y축입니까? 여기다 이게 x축입니다. x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럼 세로 좌표축은 y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x축, 이걸 y축,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그리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럼 숫자를 제가 나열할 텐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2, 3입니다. 플러스 1, 2, 3을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해서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어떤 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가 변동률 10%, 지가 변동률 10%. 그러니까 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게 10%가 올라간다는 뜻인지 떨어진다는 뜻인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그냥 다 하나 걸리라고 막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좀 너무 좀 낮추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답이 되냐면 아무 숫자도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기호 안 쓰고 숫자를 쓰면 이게 양의 정수라는 걸 초등학교도 안다. 그게 답이야. 답변이. 이 신청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래서 아무 숫자 안 쓰고 이렇게 10 쓰잖아요. 그러면 양의 정수예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어떤 분이 또 물었습니다. 언제 약속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언제 약속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약속할 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꼭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표시해야 됩니다. 음의 정수는. 그리고 다시 이쪽에 1, 2, 3 양의 정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숫자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안 붙입니다. 이쪽은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쪽은 1 사부면 그럽니다. 이쪽은 2 사부면 그럽니다. 이쪽은 3 사부면 그러고요. 이쪽은 4 사부면 그럽니다. 그런데 1 사부면은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죠. 맞습니까? 그러면 2 사부면 x는 마이너스고 y는 플러스고 여기는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x, y가 모두 플러스인 사부면은 몇 사부면이야? 1 사부면입니다. 이렇게 사부면 기본적인 좌표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의 좌표축에 세로축의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의 수량을 표시했느냐? 이런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마샬 이름 들어보니까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외국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던데요. 맞았어. 딱 맞는 말이야. 외국 사람입니다. 마샬은 외국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이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전에 뭐를 공부하고요? 수학과 물리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마샬이 좌표축을 잘못 놓을 리가 없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샬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다시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수요와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마샬에 의하면 수요 공급량이 무슨 변수예요? 독립변수죠. 맞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무슨 변수예요? 종속변수죠. 이런 말들 다 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독립변수, 종속변수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샬에 의하면
수요 공급량 줄여서 수량이 독립변수고 가격이 종속변수죠. 그럼 마샬은 좌표축을 이렇게 놨던 거죠. 가로축에 독립변수인 수량을 놓은 거죠.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수량. 영어권에서 발달했으니까 Q라고 쓰겠습니다. 세로축에는 종속변수인 무엇을 놨습니까? 가격을 놓은 거죠. P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만든 겁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일부러 작년 교재에는 기초수에 그런 거 안 써놨다가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혹시라도 읽어볼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써놓은 거야. 일부러. 자, 그러니까 그 책 읽지 말고 지금은 설명을 들어보라고. 잘 봐요. 자, 그래서 가로축에는 수량, 세로축에는 가격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이랬죠. 여기 수요의 법칙 설명할 때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은 준다. 맞아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든다. 그럼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이 원인이죠. 수요량이 준다가 결과죠.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할 때는 가격이 독립변수고 양이 종속변수야. 그러니까 그때는 함수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함수관계를 놓고 볼 때 이쪽에 가격을 표시하고 이쪽에 수요 공급량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자주 나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가격은 이럴 때는 종속변수고 이럴 때는 독립변수잖아요. 가격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가격의 이중성이라 그래. 이것 때문에 처음 공부하면서부터 헷갈려. 도대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바뀌는 건지 양에 의해서 가격이 바뀌는 건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마샬이란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정할 때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하고 좌표축을 만든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관행이 된 거야. 관례. 따라서 마샬이 이 틀을 만든 후에 이게 경제학의 관례가 됐습니다. 생각해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좌표축을 만들고 이럴 때는 좌표축을 다시 바꿔서 여기다 가격을 두고 여기다 양을 두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 좌표축은 무조건 하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리기로 통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제학의 관례가 된 거고 우리 부동산학은 경제학의 이 관례를 따라서 세로축에 무조건 뭘 쓴다? 가격을 쓴다. 가로축에 무조건 뭘 쓴다? 수량을 쓴다. 첫 번째 질문, 왜 세로축에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 수량을 쓰나요? 경제학의 관례를 따라서.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이래로 이것이 경제학의 관례가 됐고 세로축에 무조건 뭘 쓴다? 가격, 가로축에 무조건 뭘 쓴다? 수량. 이게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물음. 그럼 어째서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는가? 어째서 1, 4분면의 그림을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저게? 1, 4분면이죠? 원래 좌표축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렸죠? 어째서 1, 4분면의 그림을 그리는가? 두 번째 물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흑판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사러 문구점에 여러분이 갔습니다. 문구점에 갔는데 문구점 주인한테 묻습니다. 흑판 두 개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문구점 주인이 말하기를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3개만 주세요. 미친놈들의 대화죠?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4분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플러스를 의미하는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 질문. 왜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린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의 모양, 수요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수요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 그렇죠. 하향.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건 오른쪽 아래를 향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하향 곡선 또는 우하향 형태 혹은 우하향의 모양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입니다. 우하향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제가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격은 P0, 수량은 Q0인데 가격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수요량은 준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준다. 이렇게. 이번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는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P2, Q2.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는다. 어떤 분은 와서 말하기를 P1, 1보다 2가 크니까 얘하고 얘 위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표시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 안 는다. 가격과 수요량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니 우아양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수요 곡수는 왜 우아양의 모양이 됩니까? 무슨 법칙을 반영하여 그렸기 때문에? 수요 법칙을 반영하여 그렸기 때문이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왜 세로축에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 수량을 쓰는가? 이는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이래로 경제학의 관례가 된 것인데 그 경제학의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어째서 1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가?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는 가격과 수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1사분면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요 곡수는 왜 우아양의 모양으로 그리는가? 이유는 수요 법칙을 반영하여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나타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관계를 표시한 게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또는 수요의 법칙. 그림으로 그린 거. 수요 곡선. 만약에 함수로 나타낸다면 수요 함수.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세로축에 뭘 쓰고 가격, 가로축에 뭘 쓴다. 수량.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은 관행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1사분면에 그릴 겁니다. 그리고 수요 곡수는 우아양의 모양으로 그릴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는 기초를 충분하게 요거 앞으로 설명할 기초를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